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날씨가 요즘 굉장히 덥죠. 저는 지금 이제 광명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역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요즘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가볍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수동운전 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그냥 보편적인 어떤 운전 혹은 뭐 우리 삶의 그냥 전반적인 제 느낌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그냥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동 운전 관련된 컨텐츠를 이제 촬영을 주로 하면서 영상들을 이제 많이 올리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이제 또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답변도 드리고 하면서 저도 공부를 사실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어온 거라고 이제 보시고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질문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요즘 특히 어떤 뭐 유튜브라던가 유튜브 혹은 유튜브에서도 뭐 쇼츠 뭐 인스타그램의 릴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짧은 인스턴트 미디어 소비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돼서 생기는 뭐 현상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뭐 아니면 정보를 얻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은 연주자, 기타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하는 게 이제 제 본업이자 또 이제 관련해서 기타 레슨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일을 제가 그래도 한 10년 이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 같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똑같은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제법 이제 좀 빠르게 내용을 숙달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좀 더디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의 어떤 이해도나 배움을 시작할 당시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그 편차를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그 중요한 요인 중에 그 편차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표면적인 단편적인 방식만을 암기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운전을 예를 한번 들어서 보자면 뭐 이거는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를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운전 면허를 배우러 뭐 운전 학원 같은 곳에 등록해서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 주차를 하거나 할 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평행 주차, 뭐 혹은 후면 주차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 약간 공식처럼 뭐 라인이 어디까지 오면은 핸들을 완전히 꺾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빠르게 적용을 해보기에는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건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식만을 외우게 된다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을 그럼 왜 꼭 봐야 되느냐? 나는 뭐 작은 그림만 보면서 살고 싶다. 근데 이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일들이 맞물려서 벌어지면서 많은 변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세상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굉장히 간단한 수학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 뭐 2 곱하기 1은 4,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공식대로만 맞아 떨어진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만약 예측이 되고 계산이 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건 항상 일어나고 있게 마련이고, 또 그런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역시 부정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변수들이 작용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편적인 부분만 배우시는 거는 그 큰 그림에 있어서 일부만 보는 거예요. 마치 어떤 뭐 코끼리의 꼬리만 잡고 그 장님 코끼리 꼬리 잡는 소리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의 꼬리만 잡고 이것은 뭐 밧줄입니다, 코만 잡고 이것은 밧줄입니다, 귀를 잡아봤더니 뭐 이것은 뭐 하마입니다 라던가, 뭐 다리만 만져봤을 때는 이것은 기둥입니다 라든지. 그러니까 실제하고 있는 실체와는 어떤 부분적인 정보 습득으로만 인해서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볼 수 없게 된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는 결과까지를 초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세상을 편협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본인 자체가 세상을 일부분만 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복잡다단하게 어우러져서 흘러가게 마련인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도 생겨나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순간순간 좀 다르다라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이 오로지 한 가지 단편적인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을 하고 지식을 배우려 하다 보면 수많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순에 빠지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자존심 같은 것만 남아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마찰은 불가피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더더욱이 자기 자신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를 가진다라는 것은 좀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자신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습득, 그것에 대한 고집만 가지고 있어서는 자신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이 고여 있고 이제 그 물이 이미 오염이 돼서 흘려보내야 될 시점이 되면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유연하게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에 언제든 내가 적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조금 장하게 흘러갔는데요. 제가 이제 하고 싶었었던 얘기는 운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동운전이 복잡한 것이냐? 뭐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일단 페달 자체가 3개가 있고 자동 변속기가 뭐 거의 대부분인, 수동 변속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지금 세대에서는 뭐 못 본 사람조차도 많기 때문에 뭐 수동 변속기 운전을 못 해봤다라는 사람들은 뭐 더더욱이 말할 거 없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 변속기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느끼는 이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뭐 디젤 트럭을 한 뭐 20년, 뭐 15년 이렇게 운전을 하신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수동 변속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본인이 운전해 왔었던 어떤 습관이 옳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한 15년, 20년 운전을 하시면서 뭐 특별한 불만이나 뭐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못 겪어 보셨다면, 혹은 이제 사고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조금 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은 이 사고는 피할 수 있었겠다라는 인지 자체가 만약에 없다 그런다면은 그 역시도 뭐 원래 이런 상황에서 사고 나는 건 당연하지, 뭐 아니면은 상대가 잘못해서 내가 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역시도 뭔가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라는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하질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굳어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오랜 경험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세상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건데, 가솔린 수동하고 디젤 수동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은 수동 변속기라고 하고 조작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회전수를 사용하는 영역대, 그리고 이제 특정 회전수까지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언덕에서 반클러치만 사용해서 차가 안 밀리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차에서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 볼 수 있죠. 뭐 기어 변속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기어 변속을 2000rpm, 2500rpm에서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디젤 엔진 수동 변속기가 아마 대부분 지금 시대에는 차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일 거고, 또 그게 마치 모든 수동 변속기에 해당되는 것인 양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댓글을 달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솔직히 설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지만, 제가 어떤 사실에 기반한 얘기를 해도 그건 네가 잘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상은 이제 얘기를 하기가 힘이 든 거죠. 저도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분과 무슨 어떤 그런 분들과 토론을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생산적인, 서로의 어떤 삶의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좀 토론의 의미가 있는 건데, 둘 다에게 아무런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는 뭐 거기서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게 의미가 없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당초 그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배움의 과정에 있을 때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원리를 알고자 하는 좀 그런 탐구적인 사고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운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업적으로 기타를 가르치는 일을 뭐 그래도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음악 그리고 기타 연주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배우고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같은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배움의 과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학이 발전되어 온 과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설이 일단 처음에는 등장을 하겠죠. 가설이 등장을 하고 그 가설을 세운 과학자가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실제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뭐 공식들이나 이런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또 그 가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또 역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서 반박을 하고, 그런 검증 과정들을 이제 끊임없이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친 끝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물리학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걸 기반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마음 한켠에는 좀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근본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내가 어떤 지금 뭔가를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틀린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그 의심을 하는 태도 더하기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으냐면,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수동변속기는 복잡한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자동변속기는 페달이 2개, 브레이크, 그 다음에 가속 페달, 이렇게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추게 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이 된다. 직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 운전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운전 면허를 갓 취득해서 도로로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아닌 대다수의 경우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원리로, 뭐 원리까지는, 기계적인 원리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작동했을 때 어떤 식으로 차가 반응하는지에 대한, 뭐 그건 당연히 몸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동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라는 게 여기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근데 클러치라는 것은 좀 직관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클러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치는 어느 때 밟아야 되는 것이며, 또 클러치라는 것이 단순히 온오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클러치에서 발을 뗄 때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떼줘야지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출발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굉장히 이제 복잡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인 대답만 드리자면은, 뭐 출발할 때는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여주면 됩니다. 클러치를 살짝 땜과 동시에 악셀을 서서히 밟아 나가면 됩니다. 뭐 그런 공식 같은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수동변속기에 대한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매번 수동변속기를 가지고 주행을 하는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도 저는 뭐 크게 봤을 때는 주행 상황을 한 3가지 정도로 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차가 정체가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서행을 하고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차가 전혀 막히지 않는 상황, 3가지 정도를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나눠가지고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개념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동변속기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클러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클러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클러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 정도는 좀 하셔야 수동변속기를 그래도 제대로 운전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자, 브레이크라는 건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망가뜨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망가뜨리다 라는 뜻이 발전이 돼서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속도를 줄이는, 감속을 시키는, 혹은 제동을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페달로 발전이 된 것 같고,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미권에서는 스로틀 페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악셀 하는 거는 이제 악셀레이터라고 해서, 악셀레이션이 가속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가속을 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줄여서 그냥 악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명칭인 것 같습니다. 악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그때 당시 이제 합 버전이라던가 뭐 베스트 모터링 이런 이제 일본 영상들 보면은 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들이 그대로 건너온 게 아닐까 싶고, 뭐 실제로도 한국의 자동차의 역사는 일본하고는 뭐 떼놓을 수가 없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용어 자체에서의 뜻을 보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스로틀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이제 엔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실린더 내부로 연료하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혼합을 해서 혼합된 기체가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빨아들여서 그걸 폭파시켜서 이제 가솔린 엔진 기준에는 점화시킨 다음에 피스톤을 이제 움직이고 그걸 동력으로 해서 이제 뭐 크랭크 축을 움직이고 샤프트를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바퀴를 굴리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공기 흡입이 되는 밸브를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이제 많이 흡입이 되면 그 흡입되는 만큼 또 연료 분사도 많아지고 두 개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폭발력을 발휘를 하게 되니까 출력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가속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스로틀 밸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스로틀 밸브를 사실은 조작을 하는 페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칭적으로 봤을 때는 스로틀 페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악셀레이터 페달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아무튼 이제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은 용어 자체로 봤을 때 그런 뜻이고, 그러면 클러치라는 뜻은 뭐냐? 클러치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는 단절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클러치라는 뜻이 단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클러치 페달이라는 거는 뭔가를 단절시킨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뭘 단절시키느냐? 자,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엔진은 계속 돌아가죠. 그러니까 시동을 끄지 않는다면 엔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기어 중립을 뺀 상태가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기어에서 그 미션 쪽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실제 바퀴를 굴릴 수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기어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미션 쪽의 샤프트도 같이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주행 기어와 물려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회전만 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립 상태로 기어를 만드는 것과 그러면 클러치 페달을 밟는 거의 차이는 뭐냐?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물리적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아까 중립 상태에서는 기어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그러니까 미션, 엔진에서 출력되는 그 회전을 미션 쪽에서는 받아서 미션 쪽 샤프트도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기어가 물려 있지 않다라는 차이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클러치 페달이라는 것은 뭐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에 이제 압력판으로 되어 있는 압력판을 눌러주는 뭐 다이어프램 스프링 같은 것들이 있어서 페달을 밟게 되면 압력판이 이제 눌리면서 이 엔진 쪽에 있는 플라이 휠하고 그 다음에 클러치 쪽에 있는 클러치 디스크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가 다이어프램 스프링이 눌리면 그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엔진하고 미션하고.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은 엔진은 뭐 변함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겠지만, 아까 중립 상태하고의 차이점이, 중립 상태에서는 클러치, 그러니까 미션 쪽에 이제 입력축도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클러치를 밟게 되면은 그 입력축이 돌아가지 않고 이제 관성을 받는 동안은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클러치를 계속 밟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멈추게 되겠죠. 그런 거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이라는 게 그럼 단절시킨다라는 뜻이 있고, 그럼 뭘 단절시키느냐? 바로 엔진하고 미션의 동력 전달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 페달을 밟는다라는 행위는 뭐냐면, 엔진에서 오는 출력을 미션으로 전달하는 것을 끊어준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또 이제 부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냐면, 그러면 클러치 페달이 제가 아까 온오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프링이라는 게 움직임이 뭐 디지털처럼 뭐 0, 1, 0, 1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만큼 떨어졌다가 또 힘을 빼는 만큼 붙었다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날로그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밟게 되면은 동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가 되겠지만, 특정 시점에서 이제 발을 서서히 클러치 페달에서 떼주게 되면은 눌려있던 스프링이 점점점 풀리면서
클러치 페달, 아니, 클러치 디스크와 이제 엔진의 플라이 휠이 점점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다가 이제 완전히 붙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상태부터는 둘이 비슷하게 돌려고 하겠죠. 이제 그 사이에서는 슬립이 약간씩 발생을 하고 있겠지만 그게 바로 이제 반클러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걸 디지털식으로 붙으면 붙고 끊으면 끊고 만들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걸 디지털식으로 온오프 개념으로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차가 마치 뭐 시동이 꺼지지 않을 정도 엔진 파워가 충분한 차다 그러면은 클러치를 그러니까 오프하는 순간,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가 확 튀어나가겠죠. 왜냐면 엔진은 기본 아이들링이 뭐 한 800 rpm 뭐 그 정도가 되고, 그 정도 시점에서 만약에 시동이 꺼지지 않을 정도의 토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힘이 순간적으로 다 미션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차가 확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다 그래서 바로 기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제로백 측정하는 것처럼 풀악셀처럼 가속해서 나가진 않겠지만 순간적으로는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어 변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어 변속한 다음에 클러치를 붙였는데 갑자기 클러치가 온오프 개념이어가지고 한 번에 확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변속할 때마다 변속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 클러치가 작동을 하면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레이싱카들도 DCT 변속기나 이런 레이싱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시퀀셜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출발할 때는 뭐 클러치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출발한 이후에 보시면은 클러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변속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변속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그거는 엔진이나 미션, 구동 원리를 생각을 하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변속을 할 때마다의 엔진 동력이 단절됐다가 붙는 어떤 그런 거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차이에 따라서 또 엔진 회전 영역에 따라서 토크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게 되는데, 다른 기어를 순간 탁 물리게 되고 바로 동력을 붙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이에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승용으로 타고 다니는 수동 변속기에는 다 클러치 페달이 있고, 이 클러치 페달의 구조는 그렇게 동력을 점진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클러치 상태에서는 계속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클러치가 완전하게 플라이 휠 클러치 디스크가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슬립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슬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이제 뭐 지우개로 종이에 그 쓴 글씨 같은 것들을 지우는 걸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비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클러치 디스크라는 게 계속 이렇게 비벼지다 보면 소모가 되는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를 어느 정도 기계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물론 제가 이걸 뭐 정비를 하시는 분들처럼 뭐 공학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동하는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일상 운전을 할 때 클러치 소모를 조금 줄이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겠구나, 내지는 제가 뭐 레브 매칭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레브 매칭을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뭐 기어 단수에 따라서 또 이럴 때 이제 기어를 뭐 한 단을 낮추면은 차가 조금 더 원활하게 등판할 수 있는 동력이 얻어지겠구나, 또 그때 클러치 조작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스스로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러치 페달의 작동 원리를 공부를 하는 그 자체로만 해도 많은 단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배움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뭐 그러면 언덕에서 출발할 때, 근데 언덕이 아주 가파른 경사는 아니고요. 뭐 1단으로 가면 너무 RPM이 높아지고 2단으로 가면 덜덜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2단에서 무슨 몇 RPM에서 변속을 해야 돼요?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제 클러치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력 전달, 그 다음에 뭐 기어 단수에 따른
여러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작동 원리 자체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런 게 당연하다라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 코끼리의 귀만 잡았을 때, 뭐 코만 잡았을 때, 다리만 잡았을 때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하나하나 조합해가지고 뭔가를 찾아 나가는 거는 이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코끼리가 어떤 생물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코끼리의 여기저기도 한번 만져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좀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라는 의심도 좀 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배우려고 할 때 태도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그거야말로 본인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 생활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고자 했을 때 요즘 세상이 워낙에 짧은 숏폼 영상 위주로 많은 지식들을 전달을 하는 그런 게 일반화돼 있긴 하지만 그 숏폼으로 배우는 지식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1분 안에 요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요약을 하려면 저만 해도 제가 이제 뭐 어떤 영상들을 찍었을 때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나마 이제 영상 뭐 10분, 15분 뭐 이렇게 그나마도 이제 편집해가지고 만들어도 그러면 10분, 15분짜리 영상을 무슨 1분짜리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디테일한 때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런 숏폼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내가 간단하게 지금 당장 뭐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거기까지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폼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깊이나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때로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위험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자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공법, 여기서 전공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인 사고와 탐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고 배워보고자, 기초부터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배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 또 그런 배움이 밑바탕이 돼야 스스로 발전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왜 보면 뭐 옛날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스승님이 너는 이제 하산하여도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많은 가르침을 얻었고 이제 너는 너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으니 너는 이제 무림으로 나가서 너의 뜻을 펼쳐보아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더 이상 남에게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스스로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더 깊은 과정을 파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고 매 순간마다 어떤 자료에 의존을 하고 질문에 의존을 해서 단편적인 지식만 계속 습득하는 방식으로서는 절대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굉장히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하고 또 내가 틀리지 않았나,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지는 않나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해봅니다. 교차 검증 같은 것들을 여러 번 해봐요. 제가 이제 수동 변속기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저 역시 자동차의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뭐 수동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수동 변속기를 오래 재미있어서 탄 사람에 불과하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런 보석 같은 얘기들도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선배님들이 또 계세요. 저보다 경험을 많이 하신. 여기서 선배라고 하는 거는 뭐 꼭 나이에 어떤 많고 작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분야에서 조금 더 깊은 경험을 해본 사람을 선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선배님들한테 또 좋은 어떤 배움을 얻기도 하고, 저는 그런 토론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론이고, 제가 뭐 그분한테 뭔가를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굉장히 배움을 얻고 어떤 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매우 감사하고, 또 그 과정이 저는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적인 에너지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저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굉장히 매니악한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좀 많이 뒤떨어진 그런 내용의 뭐 컨텐츠들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속에서 뭐 이런저런 어떤 삶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운전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제가 모르고 있는, 특히 잘 모르는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짧은 영상도 있지만, 저는 뭔가를 배울 때는 짧은 영상은 솔직히 잘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걸 저는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영상 잘 보질 않고요. 조금 깊이 있고 좀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영상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잘것 없지만 제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수동 운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 채널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원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태도, 탐구하는 자세, 비판적인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즐겁게 토의를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악플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그냥 악플은 악플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 혹은 자기 기준에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뭐 컨텐츠가 있어서 거기에 댓글을 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댓글을 단다 했을 때도 최초부터도 그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비난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조금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거라 보거든요. 온라인 공간도. 그러니까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이 돼야 그게 토의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저런 거 전혀 없이 뭐 개뿔도 모르면서 뭐 주절거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군가 댓글을 단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단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냥 악플을 쓰는 것 자체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상대도 하지도 않지만요. 자신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거는 정서적으로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어떤 온라인 공간이라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처음에는 좀 발전적인 토의를 하고자 하는 태도로 또 다가가 보시는 그런 댓글을 남겨보시면 그게 본인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차가 좀 뚫리네요. 고속도로 올라오니까. 네, 아무튼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우리가 기술 혹은 지식들을 배우고자 할 때에는 탐구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세태에서는 너무 자기와 다르다라는 것을 혐오하는 분위기만, 이게 뭐 온라인 공간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혐오하는 분위기만 넘쳐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에 이런 내용의 콘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긴 영상 다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어떤지 한번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레인이었고요. 또 다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